예,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하던 귀금속 시장이 이른바 워시 쇼크의 패닉에 빠지기도 했고요. 오늘은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주말 사이에 금과 은값이 폭락하면서 또 국내에서는 관련 금융 상품들이 동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증시도 어제 국내 증시 크게 휘청이다가 또 오늘은 또 반대로 급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이 또 쇼크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 출렁이는 금융시장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한밤의 경제친구 고란지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오늘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정말 무섭게 떨어졌다가 오늘은 좀 무색할 정도로 네. 예,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을 넘어설 정도로 네. 예, 주가 지수가 출렁였습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은 폭등했죠. 그러니까요. 어제 떨어진 것보다도 더 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6.8% 폭등한 5,288.08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요. 그렇죠. 장중에는 이제 5,300 간 적이 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보자면 오늘이 최고치입니다. 와, 삼성전자가 1,000조짜리 회사거든요. 예. 근데 전 세계에 그 이른바 1,000조짜리 회사를 가진 나라가 단 4개밖에 안 됩니다. 아, 예. 그중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삼성전자 예. 덕분에. 네. 참고로 4개 나라는 예상하듯 미국, 중국, 그리고 하나가 의외예요. 대만? 네, 대만이요. 예, TSMC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그 1,000조짜리 회사가 오늘 11.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600조짜리 SK하이닉스는 9.3% 올랐고요. 예. 두 개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요. 그럼 이거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지수가 6.8% 폭등한 거죠. 예. 전날 낙폭을 다 마감했고 다 만회했고요. 더 올랐죠, 그거보다. 그리고 전날에 외국인 특히 이제 외국인이 2조 5천억 팔 때 그리고 기관하고 합쳐가지고 4조 5천억 정도, 5조 정도 팔 때 개인들이 4조 5천억 다 받아냈거든요. 어제 개인이 산 거죠? 네네. 오늘은 팔았어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공포에 파는 게 아니라 지금이 기회다. 라고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폭등하면서 개인의 매매가 승리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틀간의 전쟁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어제는 우리가 거의 4% 5% 이렇게 떨어졌어요. 5% 넘게 떨어졌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질 일인가 맞아요.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네네. 다른 나라들 많이 떨어진 데가 한 2%대인데 우리만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 또 오늘은 또 확 오르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 건지 해외 지수들하고 비교해서 맞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랑 개장 시간이 비슷한 아시아 증시하고 비교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일본은 1%, 홍콩 2.5, 중국 1.3% 떨어졌어요. 예.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만 한데 근데 우리는 5% 넘게 5% 떨어졌거든요. 넘게, 예. 크게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보자면요.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우리 1월 달에 코스피가 24% 올랐거든요. 전 세계 최고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니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올랐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펀더멘탈이 좋지만 펀더멘탈에 비해서도 좀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 먼저 하자. 라고 해서 우리 증시를 이제 먼저 판 거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가 이제 근본적으로 보자면 글로벌 ATM기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 시장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굉장히 편합니다. 외국인들이 되게 팔았을 때 본인들이 팔면 사실 파는 순간 가격을 끌어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물량이 시장의 매매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파는 것 자체로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데 그 물량을 충분히 받아낼 만큼 우리 시장이 이제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돈이 필요할 때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글로벌 ATM기라는 그런 특성이 이제 기본에 깔려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두 번째로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았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간에 이제 많이 올랐고 반도체가 조금 미국 증시에도 약간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게 그대로 우리 시장에도 전이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 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또 다르게 보면 돈이 좀 필요했다라고도 네, 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마 느끼실 텐데 투자하실 때 개별 종목도 많이 하시지만 요즘 뭘 많이 하시냐면 ETF를 맞아요. 많이 하죠. ETF를 하다 보니까 ETF는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구성이 다 기계적으로 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예. 그 ETF 시장이 너무 많이 커지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그냥 여기는 이 사람은 아 이거 금방 회복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주저하는 경향도 있고 좀 그런데 여기 그 기계적 매매는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면 그냥 판다. 이게 예.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와 그때는 과거에 보면 2% 움직여도 막 엄청 많이 움직인 거고 3% 움직이면 그야말로 좀 약간 지수가 난리가 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너무 커져가지고 한 5% 움직이는 게 지금 예사로 나오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너무 펼쳐졌어요.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이드카라고 네, 맞아요. 이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시키는 네. 매수 사이드카, 매도 매도 사이드가 이틀에 걸쳐서 동시에 또 발동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뭐 증시도 그렇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발단이 네. 귀금속, 소위 말해 금과 금과 은인데요. 은, 네. 금과 은 값이 지난 주말에 폭락하면서 네. 여기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금, 은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알고 있고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뭐 그렇게 보통 이제 이해를 하는데 네. 이렇게 근데 은이 뭐 30%가 빠졌다고 하던데 이게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근데 이게 네.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할 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변동폭이 크지 않은 자산이다라고 안전하니까라고 예.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예.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주식과 비교했을 때 안전자산, 주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안전자산인 거지 예. 가격의 움직임이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도 30%는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하죠. 예. 자, 30% 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 10% 가까이 빠졌고요. 은 예. 같은 경우에도 30% 넘게 빠지면서 그야말로 거의 80년대 이후 최대 하락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만들어진 다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라고 보자면 앞서 말씀하신 그 워시 쇼크라 그래서 예. 케빈 워시라고 하는 매파적이라고 약간 시장이 보고 있는 사람이 연준 의장에 지명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거죠. 네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네. 이사회.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쯤 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근데 이제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의 위상은 조금 뭐 물론 다르긴 다르니까. 하겠지만은. 네. 아무튼 요건 아마 좀 이따 더 얘기할 텐데 어쨌든 워시 쇼크라고 표현해서요. 그 워시를 지명한 것 자체가 일종의 트리거를 당겼다라고 하는데 요건 그야말로 트리거를 당긴 거고요. 제가 느끼기에 은값이 폭락한 건 표현하자면 약간 울고 싶은데 뺨 맞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은값이 정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오는 건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 달 사이에 이게 고점 갔을 때는 한 달입니다. 60% 넘게 오르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너무 은시장이 이제 과열되다 보니까 CME라고 하는 거래소가 증거금을 인상했습니다. 이 증거금을 인상한다는 얘기는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면 현금을 더 넣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은 6에서 8%로 증거금을 올렸고요. 은은 11에서 15%로 올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왜 우리 증시가 더 많이 폭락했나라고 했을 때 이거 증거금 내려고 헤지펀드들이 돈 당장 필요하니까. 돈 되는 거 다 갖다 팔다 보니까 일단 팔아야지 돈을 넣을 수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40% 이상 이제 올랐고요. 과매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진 건데 그 블룸버그가 오늘 보도한 걸 보니까 예. 결정적으로 은값 하락의 이유를 뭐냐면 중국 쪽에서 이 은값이 폭등을 할 때 대규모 투기적 자본이 중국 쪽에서 들어왔대요. 예.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증거금 인상 그리고 약간 아까 투기적 자본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약간 레버리지를 갖고 와서 투자한 거거든요. 약간의 하락이 아까 워시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했는데 약간의 하락이 나오니까 그 약간의 하락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빚을 많이 내서 투자한 거죠. 레버리지 크게 일으켜서. 예. 그래서 하락이 나오니까 청산이 나오면서 30% 넘게 밀리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예. 근데 지금 뉴욕 선물 시장 개장했거든요. 예. 오늘은 12% 정도 반등하에 성공했습니다. 은이요? 네, 은이요. 금은 지금 현재 그래요? 한 6% 정도 반등에 또 성공했고요. 올랐고. 네네. 예.
지금 변동폭이 진짜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지금 뭐 증시도 그렇고 이런 또 금, 은 이런 맞아요. 뭐 그리고 현물 시장이라고 이 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증시나 다 문제가 예.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 매매가 예.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한 번 방향이 잡히면 과거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영향이 크다는 네, 거군요. 특히 이제 은시장 같은 경우 금은 원자재 시장에는 CTA 펀드라고 있거든요. 이게 예. 추세 추종 펀드예요. 그러다 보니 추세 추종 펀드, 추세를 추종하는 펀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아 이거 너무 떨어지는데 이쯤에서 반등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추세 추종 매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추세 추종 펀드는 한번 하락 흐름을 타면 이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베팅해서 나가는 거예요. 알고리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낙폭을 더 키운다는 얘기고 이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반등폭을 더 키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변동폭이 커지는 게 이런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너무 거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술적인 현상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얘기를 해보죠. 네. 워시 쇼크. 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연방준비제도 차기 연준 의장으로 네네. 후보로 이제 지명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시작이 된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왜 이렇게까지 일단 이 사람은 세계계 진짜 정치가 흔들리고 뭐랄까 이력을 보면 진짜 와 어마어마한 그래요? 엘리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하버대를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 35세 당시 예. 최연소 연준 이사가 됩니다. 예. 연준의 역사상 가장 어린 연준 이사예요. 예. 그 FOMC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 연준 이사와 지역 연은 총재가 모여가지고 금리를 결정하잖아요. 예. 연준 이사 멤버가 7명이거든요. 근데 그 연준 역사상 가장 어린 35세 나이 연준 이사가 된 사람이고요. 2008년 벤 버냉키 의장이 금융위기 수습하고 이럴 때 당시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가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왜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을까를 보자면 예. 이 사람이 장인이 트럼프와 깐부예요. 아, 그래요? 네, 그 트럼프가 와튼 스쿨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와튼 스쿨 동문이 바로 이 사람의 그 같이 60년간 친하게 지낸 사람이 이 워시의 장인인데 이 장인어른이 누구냐? 예. 로널드 로더라고. 이 로더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로더? 로더. 뭐 올리는 거. 아니 SD 로더가 혹시 여자분들은 그 생각날 로더. 텐데 예, SD 예. 로더 가문의 회장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로널드 로더 회장의 이제 사위가 케빈 워시고요. 예. 이 로널드 로더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한 50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와이프 그 딸이죠. 예, 예. 그 딸도 한 재산이 한 2조쯤 된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로널드 로저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한테 이제 10만 달러 기부했고요. 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슈퍼팩이라고 해서 그 일종의 정치 헌금 주는 데 있거든요. 거기다 예. 500만 달러 지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세계 유대인 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유대인이군요. 네, 그 이 로더 회장 같은 경우가 이게 그 왜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해서 굉장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2기에 시작된 게 아니라 1기 때도 이미 그런 마음을 좀 드러냈어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을 드러낼 때 도대체 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가 바로 이 로더 회장이 트럼프한테 죄송합니다. 그린란드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트럼프한테 준 사람이 바로 로널드 로더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란드 투자그룹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게 좀 연이 맺어진 네. 관계군요. 이제 이건 이제 장인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배경이 충분한 사람이고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엘리트다 케빈 워시가 예. 라는 거고요. 이 사람의 이제 연준 의장으로서 이제 성향을 보자면 예. 매둘기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매둘기 매와 비둘기입니까? 합친 겁니다. 매파적 비둘기.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을 보자면 예.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워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그간에 이제 연준이 해던 통화 정책은 뭐였냐면 금리를 낮추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제 앞서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를 낮춰가지고 제로로 만들었어요. 제로니까 더 이상 낮출 금리가 없잖아요. 근데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뭘 했냐면 일본 은행에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가장 중앙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조치를 했어요. 예.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푸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거지 돈을 직접 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그걸 했고 이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 일본 그 침체에 대한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08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미국의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낮춘 다음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게 바로 양적 완화. 미국에 처음 양적 완화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공급된 게 6.6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는 그거에 반대하고 있어요. 양적 완화를 반대한다. 반대예요. 그래서 양적 긴축, 그거 양적 완화. 그러니까 시장에 풀린 돈을 다 걷어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걸 보면은 매파적이죠. 예. 네, 걷어들여야 되니까. 예. 그런데 양적 완화는 반대하지만 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또 찬성해요. 금리 인하는 찬성하고. 네, 이 야. 금리 인하 찬성하는 게 또 뭐냐? 왜 찬성하냐면 이것도 다 논리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의 경제 구조를 보면 예.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으면 굳이 금리를 높게 갖고 갈 필요가 없다. 낮게 갖고 가도 된다. 이게 왜 금리를 올리자는 쪽이 매파고 금리를 내리자는 쪽이 비둘기파냐면 매파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이잖아요. 자, 금리를 올렸을 때 다들 힘들어요. 당장 내 대출이자 나가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돈 가진 사람은 사실 행복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파는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리고 이제 비둘기파는 돈 풀어준다는 거니까 이제 다 이제 좋아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매파 비둘기파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푼 돈은 걷어들여야 하지만 생산성 혁명을 통해서 물가 걱정은 없으니까 금리는 낮추면 되지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매파적 비둘기라는 얘기를 이제 네.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럼 워시 때문에 트리거가 당겨졌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게 시장이 보기에 근데 이 사람이 매파야? 근데 매파면 트럼프가 왜 이 사람을 지명을 했지? 예. 트럼프는 금리 금리 인하주의자입니다. 낮추려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 헷갈렸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조금 좀 격하게 반응한 거다라는 뭐 분석도 있습니다. 아,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한데 방향성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금리는 내리되 양적 완화는 또 걷어들인다. 사실 그게 항상 이게 상충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전통적인 매파인데 최근에 나오는 발언을 보자면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성향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지명되고 났으니까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케빈 워시의 진심이 뭔지에 대해서 아마 드러날 텐데 지금 아까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조금 흔들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혼돈은 금방 수습될 거고 오히려 케빈 헤셋 같은 그 분은 이제 금리를 내줘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인데 시장이 걱정한 건 너무 트럼프에 종속돼 있다. 트럼프의 말을 너무 잘 들은 것 같다라는 우려였거든요. 이른바 이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건데 예. 케빈 워시가 되면서 그 연준의 독립성, 이건 워시가 지킬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시장이 오히려 안심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금리가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관심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금 지명자도 금리 인하 쪽이라고 하면은 금리는 내려갈 확률이 그럼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워시 지명 이후에도 네. 그 CME 패드워치라고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를 시장에서 이제 예측하는 그게 있거든요. 예. 보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도대체 그럼 왜 이 사람을 약간 매파적 비둘기, 그냥 비둘기를 지명하면 되지 왜 매파적 비둘기를 지명했을까를 보자면 예. 앞서 말씀드린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확히 말하자면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금리만 해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연준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예. 야 이거 하지 말고 양적 완화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금리만 해. 라는 게 워시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워시라는 사람을 연준 의장에 앉혀서 연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를 시키고 나머지 역할을 다 재무부를 갖고 오겠다라는 보관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생각도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워낙 출렁이다 보니까 뭐 금이나 은이나 또 이런 뭐 주식 시장이나 지금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을까? 네. 예, 좀 팁을 주신다면요. 그 질문 주실 때 이제 예. 국내 증시 투자해도 좋으냐, 금값, 은값 어떻게 될 거냐라는 예. 질문 주셨어요. 일단 금값, 은값 보니까 전문가들 전망은 이 폭락에도 불구하고 요거 이제 반등에 성공해서
그냥 6,000달러 전망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더라고요. 네.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본다. 네, 전문가들의 맞아요. 의견. JP 모건은 전문가들. 심지어 6,400달러를 올렸습니다. 오히려 예. 전망치를. 예.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단기적으로 보자면 약간 횡보, 기술적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은에 대한 이게 은은 투기적 수요가 좀 많이 끼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I 산업 발달하면서 전기차, 태양광, AI 데이터 센터 이런 데 은이 많이 쓰이거든요. 예. 산업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증시 관련돼서는요.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지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가 600조예요. 그리고 코스닥 전체 시총이 600조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막 100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이 벌어들이는 게 코스닥 전체가 영업이익이 20조, 30조밖에 안 돼요. 예.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상승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 제가 여기 나와서 계속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는 실적 영업이익 전망이 너무 좋아요. 때문에 잠깐의 조정이 거칠 수 있겠지만 급등에 따라서 실적을 따라서 주가가 가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국내 증시 실적이 받쳐주는 국내 우량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예.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네네, 다시 한 번 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제를 알기 쉽게 고란지교 오늘도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